위대한 제국. 세상이 보지 못했던 위대한 기술적 과업이 이곳에서 이룩됐습니다. 자신을 신이라 칭한 절대 권력의 군주들은 대륙 전역을 피로 물들이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를 갈구하는 그들의 욕망은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건설로 실현됩니다. Notre Dame is a structure of breathtaking innovation. 하지만 그들의 무절제한 방종은 혁명을 초래했고 제국은 파멸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의 시기에 부상한 위대한 정복자. Napoleon was a force of nature. 그의 유일한 목적은 로마와 맞먹는 제국 건설이었습니다. 1163년 파리.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세인강 중앙에 자리 잡은 시태섬에서 석회석 덩어리를 캐내고 있었습니다. 시태섬은 최초의 드루이드교 사원이 있는 곳으로 수천 년간 성지로 여겨졌고 로마의 주피터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곳에서 고문받다 참수된 수호성인 성드니를 기리는 기독교인들의 순례지로 변화했죠. 프랑스의 왕은 이곳에 모든 유럽 제국이 부러워할 웅대한 성당 건설을 지시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루이 7세죠. 이렇게 지어진 노트르담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기독교 건축물로 손꼽힙니다. 나가자 조국의 형제여, 영광스러운 날이 왔다.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웰러입니다. 마르세유 행진곡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국가일 겁니다. 15년 전쯤에 저는 시간을 내 이곳 파리의 거리에서 프랑스 혁명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자 했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진실은 영광스러운 날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마침내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죠. 이후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민주주의의 근간에는 피와 아름다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술과 과학, 혁신과 발전은 모두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색은 그들의 도시계획과 건축물에도 잘 드러나 있죠. 특히 성당 건물에서요. 카시드럴이란 단어는 단지 규모가 큰 대성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원인 카시드라는 자리를 뜻하죠. 교황을 대신해 교구를 관할하는 주교 혹은 대주교의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파리 교구의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파리의 성모 마리아란 뜻으로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성당이죠. 꽤 멋있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당이 지어지기 전 중세 초기의 교회들은 모두 기둥이나 주두 같은 고대 로마의 기법을 따른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로마네스크 교회의 특징으로는 짤막하고 두터운 벽과 작은 창문, 원통형의 볼트, 둥글게 올린 아치 등이 있죠. 로마네스크의 조각들도 하나같이 웅장하고 엄격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교회들은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이에 파리의 주교 모리스 드슐리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계획합니다. 드슐리는 프랑스 기독교의 상징으로 일컬어집니다. 그와 루이 7세는 잇따른 전쟁으로 어수선한 봉건국가 프랑스에 대한 권력을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절대 권력의 상징이 되어줄 위대한 성당을 계획합니다. 성당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지어질 예정이었죠. Maurice was the bishop of Paris at a moment when Paris really was a boom town. Louis VII established Paris definitively as the capital of the Kingdom of France. I think Maurice wanted to build a building that was worthy of the status of the city and men of enormous wealth and power. 노트르담 성당 건설이 진행된 1100년대부터 1300년대까지 두 세기는
고딕 예술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고딕의 어원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죠. 새로운 사조가 생겨나면 이전 것에 대한 비판이 따릅니다. 고딕은 원래 야만인 고트족이라는 뜻이었죠. 고딕 건축은 거대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높은 첨탑, 얇고 커다란 창문과 스테인드 글라스, 둥근 기둥과 네이브, 내부의 전체적인 수직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The Gothic, one of its primary characteristics is the sense of both spaciousness and scale and extreme lightness, both structural lightness and then an interior filled with light filtering in through the stained glass windows. It presented a kind of new vision or new image of heaven to the worshiper. 노트르담 성당은 풋볼 경기장 길이에 벽은 30m 높이로 치솟아 있습니다. 성당이 건설되는 동안 예배가 진행됐던 드슐리의 옛 성당을 모두 뒤덮고도 남을 크기였죠. 현장에 비계를 설치해 건물 높은 곳에 올려질 볼트에 필요한 목재 버팀목과 석재 등을 운반했습니다. 인력으로 가동되는 바퀴 크레인이 건물 꼭대기에 설치돼 무거운 자재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이 됐죠. A man or two would have gotten in the wheel and essentially like a hamster hoisted the materials up.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이 거대한 성당을 건설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Each mason seems to have had a mark which he would carve into the blocks so that they would get paid by the piece. One often has the romantic notion that each stone was a kind of carved prayer, but it was much more practical than that. If there was no money, there was no work. 평민은 물론이고 수많은 귀족들까지 자발적으로 나서 수레에 돌을 가득 싣고 날랐습니다. 성당 건설에는 수천 톤의 석재가 필요했으니까요.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를 거쳐 현재에도 건축은 정확한 수치와 설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은 고딕 양식의 건축은 건물을 지어가면서 필요한 구조물이 추가되는 형식이었죠. 애초에 설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혹시 실수가 생기면은 기둥이나 벽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노트르담의 과제는 아래로 쏠리는 거대한 석재의 하중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지지물을 고안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버팀벽이었죠. 플라잉 버트레스는 무게를 외부와 아래쪽으로 분산해주는 반원형의 구조물입니다. 노트르담이 반도체에 지어지기 전 그 획기적인 공법은 북부 유럽의 고딕 건축 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과거의 건축가들은 하중의 문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했죠. 거대한 석재 지붕의 무게는 그것을 지탱하는 벽에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노트르담의 건축가들은 이미 외벽을 지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식의 건축술을 고안해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높이로 건물을 올리기 위해 그들은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건축사의 길이 남을 버틴 벽을 고안하기에 이릅니다. 지붕의 하중이 버틴 벽에 흡수된 덕분에 벽에 거대한 창문을 위한 공간을 잘라낼 수도 있었습니다. 플라잉 버트레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1190년경 남쪽과 북쪽의 네이브 벽과 아래쪽의 볼트가 완성됐습니다. 서쪽으로는 거대한 장미창을 설치한 높은 탑이 건설 중이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 창문으로 알려져 있죠. (1196년) 드슐리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완성된 성당을 살아서 보지 못하더라도 노트르담을 유럽 최고의 성당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Maurice de Sully, in his will, left money for the roof of the cathedral, and through his generosity, left his mark on his beloved church.
노트르담 대성당은 공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난 14세기 중반에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제국을 상징하고자 지어진 대성당은 훗날 프랑스가 얻게 될 권력과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자신을 신이라 칭한 통치자에 의해 제국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제국을 거대한 방벽으로 둘러싸고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화려한 궁전을 건설합니다. (1648년) 프랑스는 새로운 왕가 무르봉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지던 전쟁과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기였죠. 9살 난 소년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14세였죠. 루이가 등극할 당시 프랑스의 귀족들은 과거에 상실했던 권력을 되찾으려는 노력에 열중합니다. 그들은 어린 왕의 등극을 좋은 기회로 생각했죠. 귀족들의 반란으로 루이는 가족들과 숨어 지내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가는 패권을 되찾았고 루이는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한을 위협받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소년 왕이 청년으로 자라나면서 그의 사치스러운 성향도 점차 규모가 커졌고 이러한 성향은 대규모 건축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신을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노트르담과는 달리 루이가 계획한 건물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죠. 루이는 선조들과의 전통을 단절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프랑스 정치의 중심이었던 파리를 떠나 남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르사유로 궁정을 이동합니다. (1661년) 건축가들은 제국의 위신을 드높여줄 거대한 건물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Louis XIV wanted spectacular achievements. He wanted spectacular engineering, spectacular architecture. Versailles itself is a statement that says a lot about the kind of image he wanted to project to the world. You know, he wanted to be number one power. 베르사유. 이곳에서 가발이 유행하고 퍼프 페이스트리 과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700개의 방과 2000개의 창문, 1250개의 벽난로와 7.2 평방킬로미터의 정원, 1400개의 분수. 이곳은 루이 14세가 사는 집인 동시에 집무실이기도 했죠. 왕은 집무를 위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루이의 절대 권력에 대한 생각은 그가 했던 짐은 곧 국가다라는 말에 잘 함축되어 있죠. 온통 거울로 둘러싸인 거울방 또한 그의 자신감을 드러내줍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걸어야 왕을 만날 수가 있었죠. 1682년경 완공된 베르사유 궁전은 구체제의 권력과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선 물이 필요했죠. 문제 해결을 위해 루이 14세는 놀라운 기술력이 동원된 양수 시스템 설치를 지시합니다. 4.8km 떨어진 센강 상류에서 물을 끌어와 궁전의 분수를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였죠. 1684년 말리 언덕에 설치된 시설은 수력공학 기술의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센강의 조류를 동력원으로 14개의 거대한 물레바퀴가 가동되는 양수시설은 하루에 378만 리터의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의 태양의 신인 아폴로와 동격화하고 새로운 칭호 태양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국내에서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한 루이 14세는 이제 나머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Louis XIV was an aggressor in a Europe that France was already the leading power. 대제국의 꿈을 이루려는 프랑스의 전제 군주를 도와준 사람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위대한 공병학자 세바스티엥 드 보방이었습니다. 보방은 전쟁에서 뛰어난 공성술과 평행선 참호라는 혁신적인 전술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수백 년간 반복되어온 전쟁의 방식을 변경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1673년) 보방은 네덜란드 전쟁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마스트리히트 공성전에서 그의 평행선 참호를 이용한 공성전술을 시험합니다. 보방은 적의 포화가 미치지 않는 550여 미터 거리의 방어시설과 평행으로 연결된 참호에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평행의 참호들은 점차 앞으로 옮겨지고 적의 요새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의 전술은 적중했습니다. 프랑스 군사들은 손쉽게 요새를 무너뜨리고 네덜란드 방어군들을 무찔렀습니다. 보방의 혁신적인 전술은 잇따른 승리로 이어졌고 루이 14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장을 방문합니다. 당시 왕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Vauban offered him the possibility to be the winner at the war. The most beautiful attack of Vauban was the one where the king is here. 매년 봄이면 루이는 여왕과 후첩들을 포함한 많은 궁정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들과 함께 변경의 접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보방의 성공적인 공성 전술로 루이는 프랑스의 국경을 연장했습니다. 방어 요새 건축술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보방은 프랑스 전역에 300개의 요새를 세워 영토를 봉쇄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선 기하학적 도형을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겨 건물을 완벽한 대칭을 이룬 원이나 사각형으로 만들었죠. 이것을 중앙집중 설계라고 부릅니다. 보방은 이 중앙집중 설계의 영감을 얻어서 오각형의 별 모양 요새를 건설합니다. 보방은 어떤 형태의 지형에도 적응할 수 있었죠. 그는 언덕과 강, 절벽 등의 지형에서도 완벽한 참호와 무릉덩이, 방벽을 갖춘 완벽한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는 적이 은신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군에게는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hat Vauban gave to the Kingdom of France is the fact that during 150 years after him, never the war become inside the territory of France. The war was always outside. That's very good for the king. 하지만 루이가 분별 없이 건설한 수백 개의 요새들은 국고가 바닥나는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보방은 왕에게 평민뿐 아니라 귀족에게도 세금을 걷자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의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100년 후 프랑스 혁명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죠. 루이 14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 군주였습니다. 유럽으로의 팽창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는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통로 건설을 계획합니다. 아무도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이었죠. 루이 14세는 제국을 다스리듯 자연을 통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늪지에 베르사유의 아름다운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강의 흐름을 바꿔 1400개의 분수를 가동시켰죠. 이 분수들이 설계될 무렵 피에르 폴 리케라는 이름의 세금 증서원은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지중해와 대서양 북부를 연결해 프랑스까지 단번에 이동할 수 있는 수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죠. 루이 14세 치세, 프랑스어가 유럽의 지식인들과 모든 궁정에서 공식적인 외교 공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프랑스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이웃 왕국, 특히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스페인에 조금이라도 의존하길 원치 않았죠. 세금 징수한 피에르 폴리케의 꿈이 루이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죠. 지중해와 북대서양을 연결하는 미디 운하는 나아가서 19세기에 일어날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으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느 나라든 반드시 지나야 하는 중요한 수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피에르 폴리케는 어릴 적 프랑스에서 스페인 영토를 우회해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수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평생 동안 가슴에 품어온 꿈이 있었습니다. I doubt whether Riquet was very easy to live with because he was so caught up with this project. He was so, I think it's fair to say, he was obsessed by it. Something in him made him want to build, made him want to achieve something concrete that would go down for posterity. 1662년 왕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며 많은 재산을 모은 52살의 리케는 은퇴 후 안락한 여생을 포기하고 건축사의 길이 남을 건설 계획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농업상에 골칫거리기도 했던 물을 끌어들이는 문제에 대해 리케는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리케는 가장 높은 지점의 수로에까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 개의 강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수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It was going to be dry during the summer. So Riquet understood you needed to get a big volume of water as a reservoir. And the site was found, which was the Saint-Ferréol Dam. And that was absolutely spectacular. That was the key to the whole project. 획기적인 해결책은 바로 저수지였습니다. 리케는 전에는 아무도 풀지 못했던 고문거리를 명쾌하게 해결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로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크기의 댐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 32m, 두께 137m 이상의 거대한 댐이 설계됩니다. 댐 뒤쪽으로는 75억 리터 이상의 인공호수가 조성됐죠. 상트 페레올 댐은 여러 강으로부터 흘러온 물을 저장합니다. 나왔다. 저기. 나온다. 저기 우리 집 있잖아. 야, 나다. 야, 이거 엄마가 봐야 되는데. 찍어. 야,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다. 우리 영화인이야. 내 꿈은 지치지 않는다. 바카스.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 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 동안 지켜온 신뢰와 가치,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뉴욕 생명. 잠자는 고대 미스터리를 깨우기 위해 탐험가 조시 번스타인이 나섰다. Hi, I'm Josh Bernstein. 역사의 진실을 깨워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이집트,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고대 문화를 파헤쳐본다. 하이테크 고대 문명. 그리스 코린토스 유적지의 3톤짜리 석관과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2000년 전 고대인들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거대 기계의 구조를 파헤쳐본다. 하이테크 고대 문명, 많은 기대 바랍니다.
설계상으로는 꽤 근사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리케의 대담한 프로젝트의 비용을 댈 수 있는 자는 지구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리케는 우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콜베르에게 프로젝트에 관한 청사진을 제출했죠. 콜베르는 즉각 이 계획이 세입을 증가시켜 국고를 살찌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은 루이 14세는 이 운하가 자신의 치세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며 만족해했죠. Louis XIV acutely realized the potential of architecture to establish an image that would embody not only his personal authority and status, but also that of the Kingdom of France that he ruled. 하지만 루이의 최종 승인이 내리기까지 리케는 사비를 털어 건설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1666년) 건설에 아무 경험도 없던 리케는 역사적인 대수로 건설에 과감하게 몸을 던집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상트 페레울 저수지 건설에만 4년이 소요됐죠. 저수지와 급수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1667년 11월 17일 툴루즈에서 본격적인 운하 건설이 시작됩니다. 1668년 1월 무렵 2,000명의 노동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운하 공사가 한창일 때는 12,000명까지 투입된 적도 있었는데 인력이 모자라 6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까지 동원해야 했죠. 지속적인 대규모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리케는 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편안한 숙소와 심지어 휴가와 병가까지 제공했었습니다. He introduced an early form of social security. You know, there was such a thing as paid leave, which was absolutely unheard of at that time. So he was well ahead of his times, but he had to be able to implement the project in a decent time. 하지만 머지않아 리케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와 관대한 노동 정책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운하를 반대하는 세력은 리케가 개인의 야망을 위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설에 공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콜베르마저도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죠. 공사가 10년째 접어든 1677년 운하가 엉쉐린 지역의 남쪽 경사면에 도달했을 무렵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리케는 과감한 제안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죠. 폭발물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지하에 항해용 운하 터널을 뚫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리케의 계획을 전해들은 콜베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즉각 공사를 중단시킨 후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게 합니다. 조사단이 동의할 경우 리케는 꿈을 실현할 수 있지만 반대하면 10여 년간의 고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 물론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죠. 1677년 프랑스 남부 미디 운하 건설 현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설 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에르 폴 리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지난 10년간 운하 건설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리케가 바이산을 뚫어 터널을 건설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는 폭발물을 사용해 세계 최초의 운하 터널을 뚫겠다는 리케의 주장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조사하게 했죠. 리케의 일생을 건 사업과 재산이 모두 날아갈 위기에 처했죠. Colbert said, "We just don't believe you're going to succeed in this." And so Riquet, the story is that he increased the numbers of men and women working on the job, and that by the time the inspector came, I think it was 2 weeks later, they'd been able to get cut through and provide proof that the tunnel was feasible. (15년) 동안 리케는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방해를 견뎌가며 평생 꿈꿔온 운하 건설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76살의 쇠약한 노인이었죠. 1680년 10월 1일 병석에 누워있던 리케는 곁을 지키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운하가 어디 있느냐? 아들은 이제 바다에서 4.8km밖에 남지 않았다고 대답했죠. 리케는 숨을 거두었고 8개월 후 운하가 개통됩니다. 8개월만 기다렸다면 운하를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1681년 5월 15일 마침내 미디 운하가 개통됩니다. Canal Midi is a masterpiece. The solution for transport by water in France is the best solution still today. And the Canal du Midi shows the way. 하지만 미디 운하는 권력과 영광을 갈망한 루이 14세가 이룩한 수많은 건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위 말기, 그의 그칠 줄 모르는 재원 낭비로 프랑스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루이가 남긴 전제 정치와 엄청난 부채는 100년 후 일어난 혁명의 불씨로 작용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군주가 폐위됩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반혁명죄로 단두대에서 처형됐죠. 하지만 이후 공포정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당통과 로베스피에르 등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모두 살해되거나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고 맙니다. 이 극심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젊고 유능한 코르시카 출신의 한 장군이 프랑스를 새로운 제국으로 이끌겠다며 등장합니다. 1795년 지중해 작은 섬에서 태어난 젊은 장교가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합니다. 파리는 프랑스 혁명 후 피로 얼룩진 3년을 보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기록될 장군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죠. Napoleon was a force of nature. Audacity was his middle name. Napoleon imposed himself upon Europe with such force that he goes down in the annals with Caesar and few others. 나폴레옹의 직급 상승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단 1년 만에 그는 국내 사령관에서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1796년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군을 공격했을 때 나폴레옹은 오합지졸인 프랑스군을 강력한 병력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면서 북부 이탈리아 대부분을 점령하고 심지어 조용하던 베네치아 공화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10년간 계속된 피비린내 나는 프랑스 혁명에 지친 프랑스 국민들은 이미 황제 폐하를 다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804년 노트르담에서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리허설 장면을 그린 자크 루이 다비드에 의하면 나폴레옹은 교황에게서 황제관을 받아 선수 머리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보셨다면이라고 말했다죠. 이 놀라운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싫어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는 만들었죠. 고대 로마 광장에 세워진 티투스 개선문을 번떠 7만 톤의 석재로 제작된 구조물로 이름은 파리의 개선문입니다. (1809년) 나폴레옹은 건축가 프란시스 샬그랭의 개선문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건설 부지로는 파리 상젤리제 거리의 끝에 있는 에투알 광장이 선정됐죠. 개선문은 단순한 아치 형태의 건물로 중간에 높이 30m, 폭은 15m의 천정으로 둥근 통로가 뚫려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높이 50m, 폭 45m로 모태가 된 로마 개선문의 2배 크기죠. 아치 기둥 전면에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기념하는 4개의 조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가장 유명한 거리 꼭대기에 왕관처럼 세워져 있는 거대한 개선문을 바라보고 있자면은 지금도 나폴레옹의 권력과 영광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Napoleon was a self-made man, and that's in many ways what much of the revolution stood for, was that kind of brash individualism which took people's breath away. 1812년 나폴레옹은 이미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했지만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말았죠. 그는 러시아 원정길에 나섰고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이었죠. 나폴레옹은 군수품 부족과 혹독한 추위, 러시아의 근직인 항거를 이기지 못하고 퇴각한 후 실권에서 엘바 섬으로 귀향을 떠납니다. 그는 곧 섬을 탈출해 다시 권좌에 올랐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대패한 뒤에 100일 천안을 끝으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억류된 뒤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프랑스인들은 개선문 건설을 계속했고 마침내 1836년 개선문이 완공이 됩니다. 이후 파리의 개선문은 프랑스의 상징이 되지만은 곧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영원히 바꿔놓은 기괴한 모양의 철제 구조물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개선문이 파리에 건설된 지 50년 후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은 위대한 건축물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1889년에 세워진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과감한 건축물, 그것은 바로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나폴레옹 몰락 후 프랑스는 3차례 유혈혁명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웠던 입헌 군주정과 제2제정을 거쳐 마침내 공화정 체제를 확립해갑니다. 1880년대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3분의 1과 인도차이나, 카리브해 연안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면서 식민지 시대의 열강으로 부상합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고 프랑스의 새로운 힘과 영광을 추진하기 위해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계획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박람회의 상징물로 거대한 300m 높이의 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해줄 상징이었죠. The Minister of Commerce, Edouard Lacroix, saw it as a symbol of progress, where he said humanity gravitates endlessly upward. 준비위원회는 공모전에 접수된 100여 점의 설계안을 검토합니다. 공모자 중에는 기스타브 에펠이 포함되어 있었죠. 1830년대 이후 어떤 건축가도 이렇게 높은 타워를 세우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에펠은 거대한 교량과 대규모 건축물로 얻어진 국제적 명성에 힘입어 손쉽게 파리 박람회 기념탑의 설계자로 채택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에펠탑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죠. 그의 설계안이 대중에 공개되자 수많은 파리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했습니다. It was claimed that it was ugly, it was industrial, it was useless. It was a travesty to the Parisian landscape, which contained all sorts of wonderful classical structures. 오늘날 우리는 에펠탑에 익숙하지만 당시로서는 꽤나 기이한 모습으로 여겨졌죠. 기스타브 에펠은 공공구조물의 모양에 대한 개념뿐 아니라 파리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뒤바꿔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고층 건물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에펠탑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후 I.M. 페이가 루브르에 세운 피라미드를 싫어했듯이 말이죠. 더욱이 에펠탑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반적인 시민이 아닌 저명한 건축가와 저술가들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모파상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에펠탑 안에서 식사하겠다.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으니까.
300m 높이의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로 기록이 됩니다. (1887년 1월) 에펠은 센강의 왼쪽 기슭에 위치한 생드마르에서 작업에 착수하지만 곧바로 난관에 부딪힙니다. 두 개의 교각이 세워질 부지의 토질이 축축하고 부드러워 7,000톤이나 되는 탑을 지탱할 기반으로는 부적합했기 때문이죠. 에펠은 거대한 탑을 지면에 단단히 고정시켜줄 혁신적인 공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강쪽의 부지에 케이슨이라는 철제 상자를 가라앉힌 후 노동자들이 안으로 들어가 수면 아래에서 단단한 토양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팔 수 있게 했습니다. 구조물의 토대가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4개의 거대한 기둥이 각각 안으로 밀려 정확한 각도에서 접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펠의 혁신적인 설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는 기둥 아래쪽에 원통형의 외피를 둘러 고정시킨 후 각각의 기둥에 유압 피스톤을 설치해 기둥이 정확한 각도로 세워줄 수 있도록 조절했습니다. 이제 에펠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단 하나, 바람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이후 지어질 고층 건물의 진로를 제시합니다. 20세기의 이름을 날린 건축가들은 모두 그의 선례를 따르게 되죠. 고층 구조물의 공기역학에 대해 뛰어난 지식을 갖췄지만 최후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건 그도 마찬가지였죠. 에펠은 바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철골이 휘는 각도를 정확히 계산한 격자형의 트러스 구조물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에펠탑은 10에서 12cm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됐죠. (1887년 7월 1일) 탑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철저 구조물 조각이 증기 구동 크레인으로 올려졌습니다. 빠른 작업을 위해 구조물의 리벳을 3분의 2 정도 후 운반됐습니다. Now, one of the ways in which Eiffel did things rapidly was to prefabricate parts. He was a master at organizing his projects. 에펠의 효율적인 작업 진행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노트르담을 완공하는 데 200년이 걸리고 다른 대규모 건축에도 수십 년이 소요됐던 과거와는 달리 에펠탑은 300명의 노동력만으로 단 22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1889년) 완성된 귀스타브 에펠의 걸작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1930년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지어지기까지 깨어지지 않았죠. What's wonderful about the Eiffel Tower is that it so horrified the French for the first few years after it was built. It reflected French technological modernity, architectural audacity that did not lay well with some of the traditional elites. And today, it's now regarded as simply beautiful. 1889년 6월 21일 에펠탑이 세계에 공개됩니다. 에펠은 손수 유명 인사와 왕족들의 투어 가이드 역할까지 했는데요. 그들 중엔 버팔로 빌, 페르시아와 태국의 국왕, 영국 왕세자 토마스 에디슨도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에게는 에펠 클라이머라는 옷이 유행했죠. 만국 박람회 기간 동안 200만 명이 에펠탑을 찾았습니다. 귀스타프 에펠은 모든 수익금을 갖는 조건으로 건설 비용의 80%를 부담했습니다. 그는 1년 안에 돈을 되찾았죠. 에펠탑 덕분에 그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The Eiffel Tower symbolized an ideal Republican society. That is, the tower's made up of many small pieces that interconnect and mutually support each other. All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mutually supporting each other in a democratic government, holding up the republic and moving it forward.
택시 기사들이 불친절하긴 하지만은 저는 프랑스와 파리를 사랑합니다. 어디를 가든 택시 기사는 별로 친절하지 않잖아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은 저는 루이 14세와 베르사유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제가 존경하는 빅토르 위고와 커피를 마시고 3잔이나 로댕이 작업하는 걸 구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노트르담이나 샤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며 차를 마시거나 에펠탑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구조물의 하중이 1평방인치당 최대 5kg밖에 되지 않는지 생각하는 것도 괜찮죠. 사르마뉴 대제 때부터 내려온 우아하고 세련된 프랑스의 기풍은 21세기 들어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일부에선 오만 때문이라지만 저는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비브라 프랑스. 지금까지 피터 웰러였습니다.